네, 오늘 대종경 수행품 24장, 대종경 수행품 24장 말씀 한번 공부해 볼게요. 먼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늘 사물에 민첩하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사물에 밝아질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를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이를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이를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제자가 사물에 민첩하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사물에 밝아질 수 있어오리까 이렇게 제기할 때 그때 사물이 뭔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이때 사물, 제자가 이야기하는 사물과 대종사께서 대답하는 사물이 같은지 어쩐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것의 근거가 되는 본문을 제가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이제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사물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나무, 컴퓨터, 책상,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뜻이 없어요. 사물은 아무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물은 그냥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물로 되어진 물질은 거기에는 어떠한 뜻이 없어요. 예, 사물에 박지 못하다 이걸 이야기할 때도 나는 컴퓨터를 잘 사용을 못해요. 예를 들면 나는 운전을 잘 못해요. 예를 들면 나는 빨래를 잘 못해요. 나는 요리를 못해요. 이런 개념으로 이 사물을 접근하면 조금 제가 볼 때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러한 개념보다는 인간의 시비이해적인 차원에서 이걸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로운 가운데에 내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이롭고 해로운 길인지 그거에 대한 가리가 잘 나질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우리 사리 연구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죠. 그래서 이때 사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관점에서 봐야 조금 이 개념이 좀 명확해지는데 여기에다 그냥 사물이라고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면은 마치 어떤 물질을 내가 잘 못 다룬다. 사용법을 잘 모른다라는 개념으로 이걸 접근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요, 이것은 단순히 만약에 그렇게 해설한다고 하면은, 그 도학 공부는 아니에요. 도학 공부에서 다뤄야 될 내용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운전이 필요하면, 운전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운다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배우면 되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이 다 있어요. 전문 지식이 다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딱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그 사물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도학 공부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마음을 쓰는 자리에서는 다 포함이 되지만 이 법문을 수행편에 실어놨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라볼 때는 이때의 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시비이해, 정전에 나와 있는 대로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롭다. 이 시비이해의 관점에서 사람은 인간의 시비이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물 이렇게 만져지는 것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만져지는 그런 어떤 물건들 있잖아요. 사용하는 도구들로 그 물건을 이해하면 안 되고 마음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상자 쓰잖아요. 마음에서 상자. 또 마음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상자를 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대상들을 이야기할 때는 짜증나고 화나고 밉고 싫고 옳고 그렇고 이롭고 해로운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형상이거든요. 그때 상을 써요. 이것과 같은 개념으로 물을 이해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할 때 정신과 물질 얘기할 때 그때의 물질도 이런 눈에 보이는 형상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정신하고 물질 개념 설명할 때 기억나시죠? 그때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드러나는 모든 형상, 있어졌다가 일어나고 변화하고 유지됐다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계의 전반을 다 사물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중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도가에서 쓰는 사물에 대한 내용을 이런 물건 뭐 지금 카메라 안에 무슨 전등이네 컴퓨터네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12이해의 그런 어떤 그 물질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사물은 12이해로 보면 된다. 개념 정리 잘 하셨죠? 자, 그 정도로 정리하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대답을 보게요.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상시응용 주의사항 생각나지 않아요? 생각나죠? 네. 처음에는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 일을 당하여서는 잘 취사, 일을 취해는 다시 대조. 이거 상시응용 주의사항이잖아요. 상시응용 주의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근데 보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항상. 하나는 생멸하는 차원에서, 인과보응의 차원에서, 하나는 불생불멸의 차원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는 어떤 생각, 어떻게만 일반적으로 접근하냐면 생멸 차원에서만 접근해,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예를 들면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다음에 어떠한 일을 해야 돼. 저 일을 성공시켜야 돼. 저 일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는 순서적으로 다음에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이때는 사람한테 무슨 이렇게 전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어디다 갖다 놓고, 어디를 저기다 이동시켜 놓고, 저 사람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남겨놓고, 이게 일을 당해서 미리 연말을 잘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일을 당해서 잘 취사한 것은 원래 했던 것을 실제로 그대로 내가 계획했던 것을 실행하고 또 계획했던 걸 실행한 이후에 다시 그것을 갖다가 내가 그 계획이 올바랐는지 또는 계획했던 걸 잘 제대로 실행했는지 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뭐가 빠졌는지 이런 걸 점검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이러한 차원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건 이대로 두고 한 가지를 더 하자고요. 한 가지를 더. 뭐냐면 불생불멸의 입장에서 이것을 갖다가 생각해 보자고. 정산종사님 법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산종사님 법문에 이론상에 대하여라는 법문이 있어요. 그걸 한번 짚어볼까요? 이 말 나온 김에. 예. 그 정산종사님 법문에 보면요. 평상심 이론상에 대하여에 보면은요. 이런 본문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한오란 한이치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체 시중에 항상 성성불매하여 천만경계를 응용할 때, 오직 자주의 정신하에 무르의 취사를 하여야 할지니 우리가 매일 일기를 하고 유무념을 대조하는 것이 다 이에 대한 실행 과정이 되는 바. 그 일부의 실경을 들어 말하자면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미리 연마하는 것은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기를 연마하는 것이요.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는 것은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기를 취사하는 것이요. 응용한 후에 즉시 대조하기를 주의하는 것은 또한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아니하였는가를 조사한 것이니 그와 같은 주밀한 공부로서 시종이 여의라면 자연 중 모든 일이 점점 골라 맞아서 사사처처에 항상 이론을 떠나지 아니하고 필경 만선이 겸비하는 성공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거 한오란 한이치에 나와 있는 그 평상심 이론상에 대하여 중에서 쭉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6번째 이론상 이용하는 법이라는 그 법문의 일부의 법문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시응용 주의사항에서 나와 있는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는 것은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기를. 자, 보세요. 이 대도는 뭐예요? 항상 성성불매하여 성성불매한 게 이 대도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 대도라는 것은 이론상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짜증이 제일 많이 나고 화가 제일 많이 나고 정신 기운이 흩어지고 이러는지를 잘 알아요. 언제 판단이 문제가 생기는지, 내가 언제 시비에 판단에 문제가 생기는지 잘 알죠. 뭐 바보가 아닌 이상에 자기가 살아갔던 자기를 조금만 돌아봐도 누구나 알아요. 내가 어느 쪽에 내가 좀 문제가 있는지. 그걸 모르면은 이제 진짜 초심자지. 진짜 초심자고 어느 정도 살다 보면은 자기 판단이 다 있는데, 근데 내가 그 판단을 할 때 항상 청정한 자리를 유지하는가 못하는가 생각해 보면은 거의 못 유지하지. 그러니까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기를 연마한다 이 말은 뭐냐면,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이 불생불멸한 자리, 청정한 이 자리를 내가 어떤 경계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해야 되겠다라고 내 마음속에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이 닥치면 그 자리를 더 지켜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정토하고 만약에 싸웠다. 아침에 나올 때 다투었어. 그러면 저녁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또다시 그때 그 상황을 반복하면서 기분 나쁜 마음을 또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겠지. 근데 짜증났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또 대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청정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될까? 당연히 청정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되겠잖아요. 이게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연마하는 거야. 아, 이 자리 안 놓쳐야지. 이 자리 챙겨야지. 이 자리를 챙기면 그 다음 문제는 좀 수월 풀리죠. 그리고 그 사람을 딱 당하는 순간에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 사건이 지나간 이후에도 그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되기 전, 사건이 발생되는 중간,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도 일관된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돼. 그 일관된 게 뭐예요? 일여한 거, 한결같은 거. 그게 불생불멸한 거예요. 청정한 거. 지금 제 이야기를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를 보고 있고, 지금 요 바탕인 자리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숨도 쉬고 옷도 입고 자동차도 운전하고 걸어다니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이거. 그런데 꼭 시비의 상황에 닥치면 또 쳐. 물론 보통의 사람들은 일상에서 다 놓치고 살아요. 공부를 한다고 해도 강렬한 시비의 상황에 닥치면 놓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물에 진짜로 민첩해지려고 하면은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대도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일상을 챙겨야 된다고. 일의 전, 후, 그리고 하는 중간에 이 세 경계에 우리 청정한 이 자리를 챙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이 대도에 어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이 이게 처처불상 사사불궁이에요, 이게. 지금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러면 사물에 민첩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물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12이해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하면은 밝아지는가. 그것은 내가 그 사물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밝아지는 것도 있죠. 12이해 자체를. 그런데 그 12이해 자체를 내가 환히 알아도 12이해를 바르게 구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 마음속에서 끌리고 안 끌리는 거에 끌려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고 싫은 거, 이롭고 해로운 것이 나만의 기준에 끌려 있다 보니까 실상은 내가 이로움을 추구하지만 해로움의 행위를 하기도 하고, 옳음을 추구하고 싶지만 그름의 행위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내가 어딘가에 끌려 있으니까, 나에게 어떤 색깔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 그런데 원래 청정했던 그 자리가 나의 삶의 가장 기반이 된다면, 그러면 옳고 그름의 상황에서도, 이롭고 해로움의 상황에서도 바른 생각과 판단으로 나올 확률이 높죠.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0점 조정의 문제예요. 0점 조정의 문제. 0점 조정을 어떻게 제대로 해놓을 거냐. 아무리 거기다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옮겨도 원래 그게 5kg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러면 항상 5kg의 차이가 나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불생불멸한 이것은 0점 조정이 완벽하거든.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불이중도라고 얘기하죠. 불이중도. 우리가 중도 얘기하잖아요. 중도는 지금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상을 드러내는 자리가 중도예요.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다 드러나 있는 자리. 어디에도 걸림 없는 자리. 청정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종경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수행품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 자,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연마하고 무엇을요? 이 대도를. 내가 이것을 갖다가 잘 챙겨야지. 평소에 이 자리를 챙기는 연습을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일을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죠. 취사라는 게 뭐예요? 무언가를 취하고 버릴 때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 이 자리를 근원해서 취하고 사하고, 이를 취해는 다시 대조해. 내가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았는지를 대조해. 아, 내가 그때 이 자리를 놓쳤었구나. 아, 내가 그때 기준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내면에서 그 뭐랄까 그 중도의 기준, 우리가 따지면 중도의 기준, 일원상의 기준, 그 청정함의 자리를 내가 평소에 잘 챙기게 된다면 사물에 민첩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중요한 것도 결국은 일원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잘하고 있잖아,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건 잘하고 있어요. 잘하는 건지 어쩐지 몰라. 왜냐하면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게 항상 기울어져 있거든. 그러니까는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자기의 판단과 생각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기울어져 있든지 또는 그 시대의 습관 있죠. 그 시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통용되어 있는 그 보편론을 따르든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생각이 무슨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생각들 있잖아. 무엇이 이렇고 무엇이 이런지. 그게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내 생각이 아니야. 내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뱉어내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 그거 전부 다 연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알면 집착하지 않아. 다른 선택에도 무방해. 근데 모르면 그것이 100% 맞은 줄 알아요. 자, 이제 이게 문제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착각한다고. 그게 아닌데, 다 학습한 거예요. 저 사람한테 들은 거, TV에서 들은 거, 관계 속에서 배운 거. 그것은 당연히 지극히 개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어딘가로부터 온 거지, 본래성이 아니에요. 본래성은 오직 청정한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자리만 본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래 거에 집중해야 0점 조정이 잘 되고, 0점 조정이 바르면 12회가 판단이 분명하죠. 오류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회라고 하니까 그러면 100%의 12회 옳은 판단이 존재하는가?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인과의 현상 속에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다만 그런 것들 중에서 최선의 길을 택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예전에는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분별성과 주착심이 강하게 있어서 청정함이 기반이 아니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기반인 사람은 내 선택의 폭이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어. 또는 아예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이쪽이야.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10사람의 법을 응해서 배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언제든지 다시 내 것에 집착하지 않아. 나의 판단에. 그러니까 자기 욕망과 자기 판단에 집중해 있는 사람은 그 공부인이 아니에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유연하고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견해에 집착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오름이라는 것도 집착하면 그게 그 자체로 도학이 아니에요. 도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름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옳은 길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 나왔듯이, 그때 내가 이때 이 사람을 내쳤으면, 또는 내치지 않았으면 하고 수많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어떤 게 진짜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리고 그 결과도 내가 이렇게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이런 걸 유추해가지고 내가 원인이 되었을까? 저 사건에 대해서? 그것도 몰라요. 사실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결과물의 전후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최선을 다할 뿐이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유연해야 되고, 지난 시간이, 지난 과거를 내가 지금 본다고 그래도 유연해야 되고, 또는 과거의 것을 판단할 때도 유연해야 되고,
또는 그것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나한테 어떤 결과가 온다 그래도 유연해야 돼. 자, 그러한 유연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불생불멸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별성과 주착심의 자리를 넘어서야만. 말에 대해서는 이 말은 잘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유연함과 사물의 민첩함은 아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언가를 많이 배워서 고착되고 형상화돼가지고 딱딱딱딱딱 떨어지면은 이것은 일을 잘하는 거다. 아니에요. 그것은 기계지, 기계. 일상을 기계처럼 살아간다면, 그리고 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일상이라면 그런 건 상관없어. 그런 거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배우면 평생 써먹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가치관이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 될 수많은 일들. 한쪽을 지지하면 한쪽을 버리게 되고, 한쪽에 이익을 주게 하면 한쪽에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변화되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유연할 수 있을까? 그 유연함이 사물에 대한 민첩함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민첩하지 못해요? 분별성과 주착심에 빠져가지고 한쪽을 붙잡고 있으니까 민첩하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 일 잘하는 사람들은요, 매뉴얼대로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A부터 Z까지를 딱딱딱 하는 사람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상황에 닥쳐가지고 그때 임기응변하고 판단하고 그때 당시에 그 바른 길을 그때그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민첩한 사람이지. 처음에 결정된 거 아니면 못 바꾼다? 이런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지. 같이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일을 말아먹게 돼 있어요. 유연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그 경지, 온전한 마음의 경지, 불생불멸의 경지, 일원상의 경지, 일여한, 동정이려할 때 그 이려한 경지, 그 경지여야만 그게 사물의 민첩함을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 말이죠. 전체적으로 이해 잘 되셨죠? 전체적으로 이해 잘 되셨죠? 그러니까 민첩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착화된 게, 그 매뉴얼로 고착화된 게 민첩함은 아니에요. 그런 걸 벗어나야 민첩함이에요. 자,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죠.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 모든 응용이라는 말은 육군을 작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응용, 이 말은 뭐냐면 육군을 작용하는 걸 응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대동사님께서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 것을 통해서 배워요. 예를 들면 시장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으면 그걸 보고 배워. 가만히 관찰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막 이렇게 변론하는 거 보면서 관찰해요. 누군가 질문하면 그 질문의 의도를 관찰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대종사님의 법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대종사님이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나와요. 그러지 갑자기 뭐 어디 책에서 봤더니 어디 경에서 봤더니 이런 식의 법문보다는 대종사님의 법문은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들의 관계 맺는 과정에서 나와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종사께서 삼경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경전들도 많이 보고 그러면 다른 데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느 경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대종사님의 법문 중에는 이런 법문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별로 없죠. 거의 보면 당신의 일상에서 나오는 법문들이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에 대한 배움은 뭐냐면 인간을 관찰하는 데서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12이해의 문제는 결국은 인간을 잘 관찰하는 데서 있다.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뭐 기본이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일들을 열린 자세로, 공부의 태도로, 어떤 게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로웠는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판단들을 내려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여야 사물에 민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공부하는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다 공부하는 경전인데, 그게 없으면 공부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경전 속에서 파묻혀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실제성이 떨어지는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속으로는 막 상상력은 풍부해. 아는 것도 많고. 현장에 나와가지고 막상 사람들하고 대할 때는 무능해. 느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는 그 경전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경전이 가진 보편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이야기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경전이 가진 보편성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자기가 가진 개별성은 철저하게 자기 내면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또 보통 출가하신 분들은 뭐냐면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죠. 출가하신 분들. 그러니까는 그것도 일반적인 사람들, 이런 공부를 안 해본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아, 그 사람들도 일종의 자기견에 빠져 있죠. 자기견.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양면의 걸 다 갖춰야 돼요. 그리고 자기견에 빠지지 않으려면 불생불멸한 자리 챙겨야 돼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 항상 그 자리가 자기 삶의 기반이 돼야 자기 기준이나 어떠한 특정한 기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야 12회가 밝은 사람이 됩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제자가 질문을 했고, 어떻게 하면 사물에 민첩해질 수 있겠나,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종사께서는 그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당에서는 잘 취사하고, 일을 진행제는 잘 대조해라. 인과적 차원에서 그 사건을 갖다가 그 미리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 닥쳐서 계획대로 잘 진행해보고, 끝난 다음에는 반조하는 것을 하다 보면 인과적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대도의 차원에서 이 대도 청정한 이걸 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대도 지금 환히 보여요? 이 대도가 안 드러나면 안 돼.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 있어야지 이게. 음. 여기에서 안 드러나 있으면 이 대도 무슨 의미요? 지금 하고 있을 때 드러나야지. 그죠? 이 대도가 지금 드러나야 돼요. 그걸 갖다가 항상 유지하고, 그때도 유지하고, 지난 다음에도 유지하고. 그래서 항상 이것을 여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그것이 사물에 민첩해지는 과정이다. 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니까. 자기 견해에 집착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타인의 견해에도 집착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런 기반을 주니까. 그리고 타인의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항상 공부적 차원에서 그런 문제들에 접근을 해야 된다. 단지 거기서 그냥 동조해가지고 같이 화내고 같이 짜증내는 정도 수준으로 하면 안 되고, 예. 우리 대부분 그 정도 아니에요? 같이 동조해가지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럼 공부하는 태도는 뭐야, 그럼? 공부하는 태도는 다른 거 없어요. 판단을 보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의 입장과 이 사람의 입장을 다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곰곰이. 예. 근데 우리는 이미 판단을 가지고 현장에 접근해. 이제 이게 문제. 이걸 보고 분별성과 주착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벗어나요, 여기에서. 여기서 벗어나는 게 자유고, 이러한 자유가 주어지면 당연히 12해가 밝아지죠. 사물에 민첩해지고. 예. 자유롭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자기를 몰아가는 것이 공부인 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언가를 많이 배워서 결정 짓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걸 많이 쌓는 게 사물에 민첩한 게 아니라고요. 그건 도학이 아니야. 그건 기능이지, 그냥. 기능이라고요. 무슨 행정 업무하고 그런 것이 도학 아니에요, 그런 거. 그 기능이야, 기능. 순서를 잘 배우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언어는 이렇게 써야 딱딱딱 배우면 그냥 딱딱딱딱 그렇게 되는 거. 딱 그거 배우면 딱 거기까지 딱 끝나는 거. 이건 기능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학은 평생에도 다 못 끝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십시오. 이걸 기능의 완성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학은 내려놓으면서 12예가 분명해지고 과학적 접근 방식은 무언가를 배우고 개념 정리를 하고 순서를 잡음으로 인해서 명확해지고 그걸 버리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도학에 가까운 얘기는 아니라고요.
제 얘기의 본질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 정도 이야기하고요. 한 말씀씩 나눠보고, 그리고 다음 본문 넘어갈게요. 제가 근데 왜 자꾸 그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불교에서 그 교리 해석이 굉장히 많이 틀어지게 된 그 어느 부분이냐면 너무 세속적으로 해석해요, 교리를. 우리가 도학 공부를 한다는 도학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너무 세속적으로 모든 걸 해석해요. 그러니까는 정신수양이라고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정신이라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해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양이라 하면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 없이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름이니라. 예를 들면 수양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불교 공부는 사막밖에 없어요. 사막에서 벗어난 것은 원불교에서 다루는 주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잘 먹고 잘 살자, 일에서 성공하자, 시험에 합격하자,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원불교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가 아니고 지말 주제라고. 예를 들면 이것이 잘 되면 따라오는 문제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이 따라오는 저 지말적인 주제를 가장 근본 주제로 다뤄버려요. 그래서 이게 전도몽상이 됐다니까? 바뀌었어, 이게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원불교에서 들어오면은 이건 도학 공부인지, 이거 잘 먹고 잘 살자는 건지,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빼는 건 아니야. 당연히 중요한 문제인데, 근원에 대해서 채찍질을 하고 근원을 끌어서 지 말이 따라오게 하자는 게 원래 우리의 의도였잖아요. 그 법문에 그 본말에 관한 문제는, 주종에 관한 문제는 원불교에서 많이 다루는 문제 아니에요. 정신과 물질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다루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 다루는 원불교가 추구하는 그 본질에서 갑자기 너무 세속적인 문제가 중심에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해석으로 항상 우리는 버릇처럼 흘러가요. 왜?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서 꺼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그 해석의 방향과 물꼬를 조금 바꿔야 된다. 조금 더 도학적인 방향. 왜냐하면 이쪽은 도학 공부 안 해도요, 사업에 성공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 세상에 널렸어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종교인들 아니야. 오히려 종교를 안 믿어야 그런 일 더 잘해요. 종교를 믿으면 자기 환상에 빠져가지고 자기 가치관에 빠져가지고요. 시비예를 가를 때 오히려 방해가 돼. 자기 이익에 방해가 돼. 그러니까 그런 거 피도 눈물도 없이 이익만 따지는 사람들이 훨씬 성공하고 잘 돼. 근데 거기다가 그러면 일이 잘 되면 다 도학 잘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면은 안 맞잖아. 전혀 안 맞는 말이 되잖아. 황당한 주장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는 이 물꼬는 아니다, 이건. 일에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실패했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도학이지. 예를 들면은 내가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성공했어. 근데 그걸 인정하면 도학 아니라고.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시비 이해가 초점이어야지. 이익이 초점이 아니고 무슨 사업 성공 이런 게 초점이 아니어야 되는데 공부 얘기만 나왔다 하면 다 그걸 기준으로 하네. 얼마나 세속적이야. 못 보겠어. 나 그러한 식으로 해석하면 나 정말로 이런 식의 표현이 좀 그렇지만 토 나올 것 같아. 짜증이 나. 짜증이 난다고. 이게 뭐 철학 같은 데서는 많이 쓰는 말이에요. 어. 우리는 도가라서 점잖으니까 그런 말 잘 안 하지만은 저는 좀 합니다만은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써요. 얼마나 진짜 세속적입니까? 네, 그거 보세요. 우리가 원불교에서 추구하는 게 사흔사후 상업팔조 아닙니까? 원불교에서 사흔사후 상업팔조 빼면 뭐 있어? 사흔사후 상업팔조가 다야. 원불교 교리에. 그러면 사흔사후 상업팔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나? 막상 보면 없어요. 해석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우리가 우리 수행을 놓고 보면 이것도 아까도 수행에 관련된 문제인데 아까 정신에 대한 이야기했고 사리연구? 사리연구는 사람은 인간의 시비애를 이루며 일함은 천조의 대소용을 이룹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12회와 대소유물을 다루는 게 사리연구야. 작업지사는 뭔데요? 정의하고 불의를 다뤄요. 여기에서 무슨 사업성공 얘기 그런 게 어디 나오냐고. 없어.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야. 해석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해석은 그 정전 쪽으로 돌려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도를 보고 하시면은 박근혜 교무가 저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이 정전에 가깝게 해석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선가에서 깨달음에 대해서 논할 때 번개보다 빨라야 된다고 하거든. 유성보다 빨라야 되고 찰나라고 표현해야 돼. 찰나보다 빨라야 돼. 깨달음은 왜 그걸 그렇게 표현했을까? 생각이 아니라서 그래. 판단이 아니라서. 판단보다 먼저 있어야 돼. 생각보다 먼저 있어야 돼요. 그거 뭐예요? 불생불멸한 거. 불생불멸한 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불생불멸한 자리를 갖다가 잘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그 가운데 생멸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화내요. 근데 불생불멸을 모르면 주로 어디에 집착해 있냐면 자기견이나 망상에 집착해 있어요. 잡념 속에. 잡념 속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통해서도 잘 못 배워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 견해 없음. 견해 없음이라는 건 바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견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견해 없음은. 그러니까 그렇게 열려있는 태도, 그것은 불생불멸한 자리죠. 그러니까 그것이 일상생활에 활용되면 그러면 사물의 민첩함으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약간 선적으로 표현하면은 바보가 제일 민첩해. 바보가 제일 민첩해. 허공이 가장 꽉 차 있고, 번뇌가 깨달음이고.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물에 민첩하기 위해서 사물에 민첩하기 위해서 사물을 연마해서 지식을 많이 쌓고 뭐 순서를 많이 알고 이런 걸로는 사물에 민첩해지지 않아. 그건 우리가 추구하는 공부는 아니야. 사물에 민첩하다는 건 어떠한 천만 사물을 등에도 걸림이 없을 때 그게 사물에 민첩해지는 거죠. 저는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나요? 사람들하고 사람들이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마찬가지인데,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이렇게, 남자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겁을 안 내. 왜냐면 일을 많이 해봐서. 근데 그런 일을 안 해봤어. 뭐, 예를 들면 우리 정토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토는 뭐 그런 일을 안 해봤어. 뭔 일 해도 잘 모르고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 왜냐면 안 해봤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을 어떠한 특정한 예를 들면 뭐 가구를 하나 만든다, 책상을 만든다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그 문제를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없어. 왜? 내 마음속에서는 거부감이 없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접근할 때 별로 무리 없이 접근이 되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갖다가 접근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배우는 게 있고 이러면서 또 알아가요. 그런데 처음에 안 해본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있죠? 뭔가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난 저게 하기 싫은데 있고. 자, 이제 이게 휩싸이면 어때요? 그러면 내가 직접 저 문제를 회피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저게 대해서 이렇게 대면할 수가 없잖아. 대면하지 않으면 사물에 통해서 배우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실제 현상을 대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마음의 장막이지. 그래. 이게 없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사물에 미쳐버릴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뭐냐면 그러한 모든 결정된 마음의 장막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너뜨리고. 그냥 쓱. 그게 되면 그 사람 어디를 가도 배우는 게 있는 사람이고 민첩한 사람이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고 뭐 그런 거죠. 다들 뭐 이제 뭐 공부길을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공부길 다른 거 없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사물에 빠지는 게 아니라 대상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드러내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하는데 쥐만 보지 자기를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면 그 상황만 쳐다봐요. 계속해서.
상황을 쳐다보는 자리를 봐야지. 상황을 쳐다보는 자리를 보면 그게 공부고, 상황만 빠지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 속에서 공부하고 공부 속에서 일한다고 할 때, 일은 아는데 공부는 몰라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일을 잘하는 거와 공부 달라요. 공부는 마음 당체를 봐야 공부가 돼요. 이걸 볼 줄 모르면 공부 시작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원불교 안에서의 교리 해석의 잘못된 부분은 일을 잘하면 공부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 오래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 일은 잘할 수 있어도 공부는 아니야. 일을 잘하면 일은 잘하겠지. 인간관계도 좋아지면 좋아지고, 다 근데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에요. 재주라고, 재주. 그걸 재에 속하는 거예요, 재. 지에 속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상지, 위액 단계. 우리 깨달음을 추구하고 도학을 추구하는 건 그때는 지혜를 추구하고, 밑에를 들어오면 중재, 재주예요. 밑에는 하우. 중재가 뭐냐, 이런 게 중재예요. 재주. 예를 들면 인간관계 잘하는 거. 일 잘하는 거. 시비에 바삭한 거. 똑똑한 거. 사람들한테 존중받는 거. 행정 업무 잘하는 거. 이거 다 재주라고 써. 재주에 속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갖다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개념 정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때 상제를 할 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생멸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생불멸을 알아야 그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붙잡은 것들을 잘 해내는 거, 이건 재주고, 붙잡은 걸 확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게 지혜예요. 그거 못 내려놓으면 지혜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상지, 중재, 하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재주의 견해를 지혜라고 착각해요. 개념 정리가 잘못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혜의 견해를 잘 모르니까. 근데 도학 공부를 제대로 하면 지혜의 경지를 알아야 되는데 도학 공부를 재주의 견해로 읽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